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스터디 두 번째 시간이죠. 근데 오늘 새로 오신 게스트분 먼저 잠깐 본인 소개 잠깐만 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홍승진이라고 하고요. 박사 논문으로는 김종삼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계속 한국 현대 시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은 그 기초교육원에서 한국문학인문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도 이런 식으로 버벅거리면서요? 더 버벅거리죠. 더 버벅거려요? 그건 영어 수업이다. 앞서 토도로프가 프라이의 이론이 갖는 비일관성의 문제를 비판했다면 이번에는 내용적 측면에서 그의 이론적 범주가 갖는 자의성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우월성, 열등성, 있음직함, 있음직하지 않음, 타협, 배제, 실제적, 관념적, 내향적, 외향적, 지적, 개인적과 같은 이런 프라이의 분류 기준이 있었어요. 이런 분류 기준은 특별한 이론적 검토 없이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 심리학, 사회윤리학 등의 학문들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당 학문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일관성이, 또 이것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이 기준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때려 넣었다는 점에서 이론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예요. 이러한 분류의 기준들을 검토해보면 프라이가 하나의 공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리란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제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프라이의 분석에는 하나의 공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들은 바로 그 현상들 자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조주의 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에게 있어서 구조란 구체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주의란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이 이루는 구조적 관계이며 겉으로 드러난 문화는 인간의 심층 심리에 깔려있는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레비스트로스에게 구조는 현상들의 심층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상적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구조를 되게 어떤 피상적인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구조를 보는 것과 드러난 현상들이 어떤 심층 의식이 겉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것 점에서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실제 구조주의와 프라이가 말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들. 프라이의 이론들은 이미지의 원형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는 원형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원형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염두해 두시고요. 원형들은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현상들의 공통적인 패턴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는 프라이의 이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토도로프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토도로프에게 있어서 프라이의 방식은 기준이 모호한 분류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길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머리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인 아닌 것처럼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분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의 범주로는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개별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장르 분류의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의 이론을 검토하며 토도로프가 내린 결론은 첫째, 문학의 구조는 프라이와 같이 이미지의 원형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구조의 차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장르를 역사적 장르와 이론적 장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론적 장르는 다시 기본 장르와 복합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역사적 장르는 이론적 장르의 하부 집합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토도로프는 앞서 제시한 프라이의 이론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출발점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작품을 언어 표현적 양상, 통사적 양상, 의미작용적 양상으로 구분합니다. 언어 표현적 양상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으로 문체와 발화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화 행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관점,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시점의 문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체는 우리가
그 어떤 보통은 작가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연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체 연구라는 게 좀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고 빠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사적 양상은 작품들 부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건 구성의 문제예요. 이 관계들은 논리적 구성,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이런 관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작용적 양상은 책의 테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책마다 다른 수많은 테마들이 있겠지만 개별 작품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소수의 근본적인 테마와 그것들의 변형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요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라고 토도로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도로프가 진행하려는 장르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요구, 둘째는 경험적 추상적 차원에서의 요구입니다. 이 두 가지 장르의 정의는 사실들의 기술과 그 기술을 추상화한 이론 사이의 지속적인 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론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이 이론이 구체적인 작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두 개별 작품과 이론 사이의 어떤 두 가지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이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첫 번째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론을 정했는데 사실 개별 연구에 정말 딱 들어맞느냐라는 거죠. 개별 작품에. 그러나 장르 이론과 개별 작품은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며 다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장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개별 작품에서는 이 장르랑 딱 맞는 뭔가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별 작품이 장르의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요렇게 될 수가 있던 필연적으로 두 개가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쓰다 보니 요런 장르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장르를 염두에 두니 이런 작품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개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딱 들어맞진 않을 수 있다. 또한 추상화된 장르 이론은 문학의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문학 이론의 외부, 즉 심리학, 철학, 사회학과 같은 외부의 학문 이론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일상 언어와 다른 문학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노력이 문학의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로 인해 역설적으로 문학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이제 2장부터 환상문학에 대한 실제적인 작품들을 근거로 해가면서 환상문학의 어떤 이론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앞부분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이나 토론을 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오늘 이제 승진 선배가 와 있으니까 원형들을 얘기를 하면서 융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라이는 구조를 만든 건데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든 건데 토도로프는 이런 방식이 레비스트로스적인 방식은 아니다. 그런 방식의 구조는 아니고 오히려 융, 바슐라르, 질베르 듀랑과 같은 사람들의 연구 방식에 자신을 속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도로프가요? 토도로프가 프라이를 평가하면서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프라이가 그런 이들 바슐라르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 불, 사원소 이야기 이런 거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쪽의 어떤 학문 계열로 자신을 위치시킨다고 하는데 요게 원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원형이라는 말 대신 이미지들에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책에서는 이게 저는 원형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가 이야기의 원형 이런 것들 글을 썼고 그래서 원형론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원형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의 패턴으로부터 나오는 게 원형이 맞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있는데 요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은 그 패턴의 원형이라는 건 요런 패턴은 물이다.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융, 바슐라르, 질베르 뒤랑 하고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이게 두 개가 나뉘는 것 같아요. 노스로 프라이는 이제 융, 바슐라르, 질베르 뒤랑 계열인 거고 토도로프는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로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로 가는 거고. 근데 두 그룹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인류 보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구조, 인류 보편의 것을 찾는다는 점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전자도 그렇고 후자도 그렇고 인류 보편이라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그 차이점은 융, 바슐라르, 질베르 뒤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방법은 그 무의식이거든요. 융의 심리학을, 융은 심리학자잖아요. 원래 프로이트랑 친구였는데 개 싸워가지고 이제 나가는 그 사람인데, 융은 어쨌든 자신의 심리학을 심층 무의식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심층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에는 보편적으로 불이라고 하면 뭐, 물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키타입, 영어로는 아키타입이라고 하고, 원형이란 말 자체가 융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실은 융의 심층 무의식 개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원형이란 말을 써도 될 것 같고, 바슐라르도 사실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사원소로 이제 자기의 이미지 이론, 상상력 이론을 펼치는 거거든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 imagination 이란 말 자체에도 이미지란 말이 들어있듯이 상상력과 이미지란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융, 바슐라르, 질베르 뒤랑도 상상계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자기 주요한 책 제목이 상상계예요. 근데 이건 구조가 없어요. 이거는 예컨대 불, 물, 바람 이거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면은 고대부터 살면서 불이랑 물이랑 바람이랑 공기랑 이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만 있다는 거죠. 네. 공통의 요소만 있지 그들 간의 관계가 무슨 불과 물의 대립, 뭐 공기와空의 대립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보편적으로 있을 뿐이야. 그게 이제 이 심층 무의식, 원형, 상상계에 이제 공통되는 거죠. 근데 레비스트로스에게 있어서는 그 공통적인 것이 밀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A가 있으면 not A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근친상간이 있으면은 뭐 근친상간을 금기하는 게 있고, 금기와 그 위법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둘 다 심층적인 그 현상 표면이 아니라 현상의 심층에 있는 공통적인 걸 보긴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관계와 구조의 법칙 그거를 봤다는 것은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훨씬 더 나아갔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토도로프. 맞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우열열등, 있음직함, 없음직함 이런 것들이 이건 일종의 어떤 반대항으로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들 사이에 그 우월성, 열등성과 있음직함, 없음직함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는 그냥 분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 왜 그러냐면 프라이의 그 비평의 해부를 읽어보면은 그 장르를 계절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봄의 장르가 있고 여름의 장르가 있고 가을의 장르가 있고 겨울의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은 엄청 그냥 인간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라면 다 겪는 거잖아요. 봄을 겪고 여름을 겪고 적도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프라이는 유럽 사람이니까 유럽은 자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 봄, 여름 사이, 겨울 사이에, 사계절 사이에 그 유기적인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가 어떻게 나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립함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함의들 사이에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뭔가 무엇은 무엇보다 어떠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랑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밀접한 구조적 관계라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컨대 우월성, 열등성, 있음직함, 있음직하지 않음, 타협해제, 실제적, 관념적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장르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기준들 사이에는 관계가 뭐냐는 게 없다는 거죠. 우월성, 열등성과 있음직함, 있음직하지 않음 사이에는 그냥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냥 그 특성들을 뽑아서 그냥 이렇게 그 자체로만 나눌 뿐이지. 레비스트로스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이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사실은 이게 언어학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구조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어에는 다 체계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이게 모든 그 분류에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그 조동일 선생의 장르론도 그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와 소설과 그리고 극과 교술이라는 4개의 장르로 구분을 한 건데 그 4개의 장르로 구분한 것이 큰 기준을 가지고 다 분류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자아와 세계의 축이라는 그 축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류를 이렇게 그냥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뭐 극이 있고 이렇다 하고 그냥 던져버렸으면은 조동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4개로 분류된다. 그 이전에 어떤 기준을 세워준 게 좀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프라이의 것은 우월성, 열등성 이것이 하나의 축으로 나머지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우월성, 열등성과 있음직함과 없음직함의 2개의 장르가 있는데 요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준을 여러 개 제시했던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동일 선생님은 하나의 기준으로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되는 요 장르의 체계만 설명했다면 프라이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뉠 수 있다. 그냥 던지는 채를 여러 개를 뒀다 이거 그쵸, 하나를 그쵸. 두고 봤을 때는 그쵸. 그것 자체도 하나의 구조인 거고. 근데 그 채를 여러 개 뒀다는 것 자체가 이론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토도르프나 조동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냥 채를 이때는 이걸 던지고 저 때는 이 장르를 얘기할 때는 요 채만 쓰고 그 기준은 뭐냐 이거죠. 나머지 채는 그럼 이 채를 적용할 때 나머지 안 쓰는 채들은 어디 갔냐 이거지. 놀고 있냐. 아니 근데 쓸 거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기준으로 이렇게 워드에다 그러니까 마치 그 맞는 칼 그렇죠. 맞는 칼을 쓰는 게 훨씬 편한데 네. 뭐 닭 잡을 때 닭 뜯는 칼을 쓰고 근데 이게 그 칼들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의 작품을 말할 때 이것이 장편이다 단편이다 말할 때는 그 채를 던지는 거고 이것이 소설이다 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채를 던지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로맨스다 아니면 뭐 이렇게 판타지다 했을 때도 그 채를 던지는 거고 근데 그거 로맨스냐 소설이냐 단편이냐 이거 자체는 유기적인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맨스, 뭐 특수한 장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합 장르를 일원화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예컨대. 근데 그렇지만 기본 장르를 설명하는 큰 틀은 없는 거잖아요. 프라이가 또 시, 소설 이렇게 나눴을 때는 또 그 나름의 기준을 갖추고 뭐 그것이 그 뭐 세계와 자아의 대립이라는 기준보다 뭐 10개가 기준이다 이게 맞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장르의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장르들이 어떻게 구분되나라는 것은 이 장르의 하나의 이론 아래서 이게 구분이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은 그 나름대로 분류 체계로 하위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프라이는 이 제일 상위 기준이 없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없이 있음직함과 없음직함 똑같은 거에도 있음직함 없음직함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고 또 뭐 우월성, 열등성으로 보면 똑같은 것도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주는 상위 이론이나 상위 기준이 없다면은 왜 있음직함과 없음직함과 우월성과 열등성으로 나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있음직함과 없음직함으로 나눴는데 왜 이거는 또 우월과 열등으로만 봐야 되냐 라고 할 때 요거 2개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이론으로서 뭔가 덜 정리된 이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토도로프의 비판점, 프라이에 대한 비판점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토도로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까 오스프레이가 좀 더 재밌어 보이는 느낌이 그럼 왜 그러는 건지 요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대로 토도로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 그 큰 틀을 잡고 여기서 이제 세분을 나눠 나가는 이런 기준을 잡고 나눠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갔을 때 함부로 전제되는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장르를 다룰 때 그게 이제 장르를 굳히는 그러니까 장르를 환상문학이라는 장르를 정초하려는 토도로프의 목적에서는 그 다양성이 맞는 것 같지만
이후에 다룰 책들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이 논의들에서는 이제 토도로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토도로프가 프라이를 비판하고 있지만은 너 틀렸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가 요만큼의 작업을 해냈는데 내가 여기서 어느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어떤 가설로서의 이론을 세워보고 가설을 하나 세워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설이 세워지면은 이 작업이 계속 이제 왕복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실제 작품에서 이 가설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만약에 이게 내가 가설 이렇게 이론을 세웠는데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작품이 없다면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동규 씨랑 가은 씨께 동규 씨는 이게 노스로 프라이의 장르론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은 씨는 이 뜰채 저 뜰채도 쓸 수 있지 이게 왜 문제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은 씨도 저 뜰채를 여러 개를 쓰는 게 더 재밌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규 씨처럼?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토도로프가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토도로프가 역사적 장르와 이론적 장르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이 뜰채 저 뜰채를 쓰고 로망스 소설 얘기할 땐 이거 하고 뭐 기사도 소설 얘기할 땐 이거 하고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 장르거든요. 그 역사적 장르만 얘기했을 뿐 그것을 이론적 장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뜰채 여러 개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동규 씨가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역사적 장르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질문. 왜 역사적 장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는가? 질문이 그렇게 어떻게 가는 거죠, 갑자기? 동규 씨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봐요. 토도로프가 노스로 프라이를 비판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프라이께 좀 더 재밌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뭔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프라이는 역사적 장르를 더 강조한 것 같다는 거죠. 맞아. 이론적 장르를 세우는 것보다는. 토도로프의 이론적 장르를 따르면 개별 작품을 분석할 때는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이제 이 작품이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틀 안에 없는 도구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더 노스프라이의 의견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근데 그 역사적 장르도 어쨌든 한 번 추상화된 거기 때문에 개별 작품을 역시 분석할 때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론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상화된 개념이고 어쨌든 개념화되고 이론화된 거는 어쨌든 개별 작품의 분석에는 안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게 프라이건 토도로프건 뭐 상관없이 조덩일이건 상관없이 이론을 만든 순간 개별 작품하고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떻게 더 맞아가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내지는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그냥 개별 작품만 봤을 때는 못 보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이론의 필요성이겠죠. 여기 지난 시간에 장르 구분이 왜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왜 필요한 거예요, 장르 구분이? 주네트가 한 말을 가지고 오는데 개별 작품의 어떤 특수성을 알려면은 어떤 규칙, 어떤 보편적인 기준점 다 특수하다면은 다 개별적이라면은 그 개별성 자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작품은 요런 것 같이 이 분류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 분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개별 작품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면은 오히려 더 장르를 봐야 된다.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쩌네. 그래서 그럼 어차피 장르론이건 이게 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 추상화되는 개별 작품에서 떠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느냐? 개별 작품만 보지 않고 사실은 개별 작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장르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별 작품을 더 잘 보는 게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질문일 텐데 저는 장르론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해 저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도 장르론인데 저는 시 장르를 움직이는
그 인간의 그 추동 의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를 왜 쓰느냐, 인간이. 저희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 보편적으로 시를 쓴다는 게 되게 이상한 짓이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말을 리듬에 맞춰서 해. 그런데 노래가 없어져도 리듬에 맞춰서 계속 말을 해. 뭐 이런 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충동을 사실은 밝힐 때 개별 작품의 이해도 더 본질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걸 예컨대 뭐 조동희 선생 같은 경우는 시와 산문의 소설의 그 가장 큰 차이를 자아의 세계화냐 아니면은 자아와 세계의 투쟁이냐 이런 걸로 봤잖아요. 어쨌든 자아와 세계의 축이 있으니까 한국 문학은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서사 문학에서 조금 더 자아와 세계가 또 타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컨대 서양 문학은 진짜 갈등으로만 가는구나. 다 같이 대립이긴 한데 서사 문학의 장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인데 그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때 장르로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비교 문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개별 작품의 특수성을 비교하거나 할 때 그냥 로망스 문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라고 정리를 해놓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 다른 장르와의 차이점 이런 거를 사실은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왜 소설의 하위 분류냐라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고, 소설에서도 왜 이런 소설 분야가 있냐 하면은 역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라는 틀 속에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의 하위 장르, 뭐 성장소설이면 성장소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상보적인 관계인 거죠. 역사적 장르가 있어야지 이론적 장르가 있는 거고, 이론적 장르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역사적 장르에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평가들이 개별 작품의 뒤치다거리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 같이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게 존댓말에 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준으로서 이론이 큰 어떤 이론이 하나가 있다면은 물론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뭔가 이 다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도 있게 하거든요. 권력 의지가 있는. 그럼요. 이게 뭐냐, 저는 뒤치다거리 하는 거 맞지. 창작자가 최고예요 원래. 이론가가 뒤치다거리 맞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는 비평가가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비평가는 또 쫓아가야겠죠. 역사상 망조밖에 안 됐어요. 비평가가 전 세계 문학사를 봐도 비평가가 앞서가는 순간 그 선도하는 비평가, 선제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도 비평. 지도 비평이 나오는 순간 그 문학은 망한 거야. 그거는 그 지도 비평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걔네들도 다 자기 옳다고 생각했죠. 카프 애들도 내가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야 이거? 사실 저도 이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했는데. 권력 의지가 아니라 순진하네. 이론과 실제 창작이 이게 항상 왕복돼야지 이것이 뭐 앞서가든 뒷서가든 누가 앞서갈 수도 있고 누가 뒷서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런 왕복 운동이 있어야지 그나마 뭐 이게 뭐 발전이든지 아니면 변화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창작은 맨날 있고 비평은 맨날 뒤쫓아서 이제 와서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제 와서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고 설명도 못해. 그런 식은 좀 별로다. 근데 저는 약간 창작에서 앞서 나가는 방식하고 학문이나 이론이나 비평에서 앞서 나가는 방식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방식은 그 과거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걸 재해석해서 대신해야 돼. 한국 전통 서정시로 돌아가야 된다. 뭐 혹은 한국 전통 서정시의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것도 결국에 문학사의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서정시라는 걸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전까지는 서정시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해 왔으니까 서정시 비판 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는 서정시에서 벗어난 거다. 근데 서정이 뭔지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거든요. 제가 올해 공부해봐도 알지만. 그러면 서정시를 재해석하면은 저는 약간 서정시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약간 비평이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 뭘 지도한다, 뭘 이거 쓰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평이 앞서 나가 있지 않다면은
지금 온 작품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태어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틀이 없다면은 뭔가 새로 나왔을 때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새롭다 이런 거밖에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론이 있으면 앞으로 나타날 것들까지 미리 설명한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요거까지도 나타나는데 이거는 완전 새로운 형식이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나간 거기도 하죠. 이미 구체적인 어떤 개별 비평으로서 앞서 나가진 않았지만 후에 나타날 것까지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다면은 이 방식이 소드로프가 앞에서 프라이가 정리한 역사적 장르의 빈 장르들을 이제 소드로프가 이론적 장르로 채워넣는 과정이 잠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런 방식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제가 소드로프가 좀 옳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이 역사적 장르라는 건 그런 말이잖아요. 있으니까 이걸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 설명할 수 있는 틀은 얘가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여기에 좀 더 공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합 장르는 기본 장르와 기본 장르의 합입니까? 아니면 기본 장르의 특성들 사이의 합입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복합 장르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본 장르 정의 자체부터가 달라지고 여기서 이제 기본 장르 혹은 복합 장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전자는, 즉 기본 장르는 디오메데스의 이론처럼 단 하나의 특성 융모에 따라 정의될 것이며, 후자는 여러 특성의 공존에 따라 정의될 것이다. 이게 디오메데스 이 첫 마디부터가 되게 불순절한. 어떻게 장르가 단 하나의 특성만 가지는 장르가 어딨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에 어디서 그렇게 실존하는 장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기본 장르는 그러면은 나누는 어떤 것, 그 특성 모두를 기본 장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오음보어도 기본 장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말한 것처럼 디오메데스의 이론에서처럼이라는 말은, 디오메데스는 일단 기준이 그거죠. 화자가 뭐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아니면 이야기 밖에서 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 하나의 특성 융모로 이제 특성으로 보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보니 디오메데스가 나누는 것 역시도 그냥 시, 소설, 극을 나누는 거 아닌가요? 화자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시일 수 있는 거고, 등장인물만 말하는 것이라 하면 그거는 극일 수 있고, 화자와 등장인물이 동시에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소설인 거잖아요. 맞아. 맞네. 그럴싸하네. 이제 기본 장르는 뭔지 알겠죠? 기본 장르는 시, 소설, 극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는 동의해야 돼. 이걸 다음에 복합 장르를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예시 하나일 뿐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만으로 장르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것이 시, 소설, 극을만을 얘기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시, 소설, 극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시에서도 등장인물이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거기는 동의해요. 시라는 기본 장르에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화자가 주로 말한다는 거고, 화자가 말하면 말할수록 시적이라고 느끼고, 등장인물이 말하면 말할수록 극이라고 느끼고, 두 개가 동시에 나올수록 소설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시, 소설, 극이 기본 장르라는 거죠. 디오메데스가 말하는 사람, 작품에서 등장하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화자만 말하는 작품, 등장인물만 말하는 작품, 주요사가 모두 말하는 작품. 이거를 이제 천장을 문학 작품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극단이 홍진성이 말한 것처럼 시, 소설, 극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강시가 잘 지죠. 근데 그때 그 기본 장르, 복합 장르 얘기로 넘어왔을 때는 천장이 좀 유동적이지 않나 싶어요. 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준을 말하는, 층위를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싶은 그 범위를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유동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싹 정리를 해버리고 소네트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장르부터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동의하든지 할게요. 소네트는 기본 장르를 C라고 놓고 봤을 때 그 C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A, B, C라는 C의 특징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C 안에서
어떤 극단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B, C라는 시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시의 A, B, C 특징을 만족하는 작품을 소네트라고 불러. 이게 시소설 극이라면은 이 앞부분에 했던 말이 시소설 극이라면 소네트 지금 복합 장르를 얘기를 하려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 안에서 요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니까 소네트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시라는 상위 범주가 있고 네네. 그 아래 한시, 소네트 이런 하위 범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하위 범주를 복합 장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왜 하위는 하위냐? 그게 복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위라는 거죠. 시라고 하는 기본 장르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격이 있다, 운율이 있다, 테마까지. 근데 소네트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의 결합인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 특별한 운율 법칙, 특정한 테마, 이런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그거를 하위 장르로서, 시의 하위 장르로서의 소네트다. 서사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사시는 소설이라는 기본 장르의 특징과 속성과 시라는 것의 속성이 결합된 것. 그래서 하위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 복합 장르, 그러니까 기본 장르 아래 복합 장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장르도 있고 복합 장르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 장르들 내부에 부가적인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기본 장르 혹은 복합 장르에 대해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장르랑 복합 장르는 같은 층위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진작 얘기했어야죠. 아니 그럼 소네트는 역사적 장르야, 이론적 장르야? 역사적 장르죠? 근데 왜 이론적 장르는 다시 기본 장르와 복합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역사적 장르들 특징으로 소네트를 얘기하는 역사적 장르들은 기본적 복합 장르의 합이다. 그러면은 다시 이론적 장르 안에 기본 장르와 복합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복합 장르는 역사적 장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론이고 이 안에 역사적이 있고 이거랑 또 상관없이 이 안에 포함도 되는데 이론적 안에 기본 복합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 복합 장르 안에 역사적 장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복합을 빼먹어줬어요. 아 그래요? 전 이게 역사적 장르는 기본적 복합 장르의 하부 집합이다라는 것이 되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복합을 빼먹으셔서 저거 들어놨거든요. 이론적인 복합 장르의 총체에 속하는 이론적 복합 장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장르는 이론적 복합 장르들 중에 하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고요 또? 이론적 복합 장르 있고 역사적 장르는 또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제 얘기가 틀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봐도. 왜냐면 시소설을 나누고 시소설 극을 나누고 그 안에서 그 하위 장르를 나누고 이론적으로. 근데 그 하위 장르 중에 하나가 역사적 장르라고 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이게. 이 말에 반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의 합이냐 속성의 합이냐. 장르의 합일 수도 있고 속성의 합일 수도 있죠. 소네트는 속성의 합이고 서사시는 장르들의 속성의 여러 시 장르의 속성과 소설 장르의 속성의 합이죠. 그럼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속성인가요? 그거는 속성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그 중에 한 개만 집으면 한 개만 집으면 아니라 그 한 개를 집어 올릴 수 있을 때 그게 장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흔히 빠진 속성 하나로 장르를 구성한다는 거 거꾸로 된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사람이 속성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속성들 특성이라는 것과 장르라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컨대 프라이는 이것을 장르라고 말했다라고 해놓고 시소설 극을 장르라고 했다라고 해놓고 다른 기준들도 이 사람은 장르처럼 취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위에 상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장르다라고, 그것이 기본 장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 노동자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다라고 쳐요. 저는 복합 장르라는 것이 노동자 장르이기도 하면서 관념 소설 같은 뭐 지식인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성이 결합된 것이 하나의 장르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저는 복합 장르라고 생각한다. 복합 장르. 이때 노동자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노동자 소설 자체도 기본 장르라는 건가요? 그죠.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 노동자 소설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기본 장르와 복합 장르를 나눈 이유는 뭐예요? 모든 개별 작품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날 거야. 한꺼번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작품은 이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노동자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장르는 소네트 같은 이거는 합쳐져야지만
하나의 장르로서 이게 인정된 경우, 소네트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된 거잖아요. 이 소네트의 규칙을 따르는 많은 작품들이 생겨났으니까. 저는 노동자 소설은 복합 장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요? 저는 기본 장르가 일종의 속성이 기본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노동자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노동자성 그리고 소설성 이런 것들이 그냥 합쳐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성과 시성이 합쳐지면 노동시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거는 뭔가 결합의 범주가 다른 것 같은데, 노동자성이라는 것과 소설성이라는 것은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 이건 내용이고 이건 형식이잖아. 예. 내용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형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각각 기본 장르를 나누는 기준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네트는 설명이 되죠. 그 가군 운율은 형식이고 테마는 내용이고. 근데 가은 씨는 그걸 각각을 다 기본 속성으로 본 거잖아요. 가군도 기본 장르고, 운율도 기본 장르고, 테마도 기본 장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월성이, 그러니까 우월성도 하나의 기본 장르, 열등성도 하나의 기본 장르, 있음직함도 하나의 기본 장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노동자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죠? 노동자 소설이 돼야지 어떤 장르의 문제가 되지. 노동자는 그것에 그냥 소재? 테마? 그죠, 테마. 근데 소네트도 테마라는 세 번째가 테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나눌 수도 없어. 기본과 복합을 나눌 수도 없어요. 이게 예컨대 노동자성이라는 것이 과연 기본인가? 노동자는 뭘로 이루어지는가? 노동자는 생산인과 수단의 소유관계와, 그럼 이걸 또 다 나눠.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는 또 그 기본 속성인가? 그럼 이게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기본 장르라는 것이 그럼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의 논의가 두 가지 고려 사항을 파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논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오메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문제. 네. 근데 프라이는 속성만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 예. 그건 이해돼요. 두 번째는 기본 장르와 복합 장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왜 파생이야? 그걸 알아야지. 지금 이게 지금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터디하신 분들. 난 자유롭다. 게스트니까. 미래 장르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게끔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속성들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조합된 적 없는 속성을 조합하게끔 하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면은 충규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따라서 선택된 범주들에서 출발하여 가능한 모든 조합을 연역해낼 필요가 있다. 그 조합들 중 어떤 것이 한 번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것을 기술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아직 발견하지 않은 요소들의 속성까지도 기술할 수 있는 멘델레예프의 체계처럼 여기서 우리는 미래 장르들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논평에서 출발하여 우린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논평은 그거 아니에요? 그 프라이의 분류가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라기보다 일관적이지 않다. 그 첫 번째 파생이랑 맞네요. 속성과 관계를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 예. 관계까지 얘기해야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맞아. 그게 그 얘기인가요? 추상적인 속성과 속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했을 때 프라이가 하듯이 주인공과 독자와 자연 법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장르다라고 말하는 거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프라이의 그 범주 하나는 당연히 관계가 있죠. 이 세 요소 사이에 주인공, 뭐 자연 법칙 이런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근데 두 번째는 또 뭐 지적, 개인적 이런 구분들을 막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기본 장르 복합장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인공이 독자보다 우위에 있다, 주인공이 이것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건 하나의 속성을 형성하고, 있음직하다 있음직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속성을 결성할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땐 기본 장르고, 여기에서 우위에 있음과 여기에서 있음직하지 않음을 같이 가져왔을 때 복합 장르가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장르 이론이 작품의 추상적인 속성과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해한 방식은, 장르 이꼴 무엇이 어떠하다, 그럼 기본 장르는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설명되는 건데,
복합 장르는 A는 어떠하고 B는 또 어떠하고 C는 어떠하다가 합쳐졌을 때 하나의 복합 장르가 된다. 예, 왜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을 때는 동의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기본 장르는 속성 하나만 얘기한 거고 관계라는 건 없는 거고 속성이 하나니까. 그러면 속성들이 두 개 이상이어서 관계가 발생하는 걸 복합 장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떠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건 기본 장르라고. 무엇이 속성, 저는 어떠하다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다는 수로를 얘기를 하죠. 무엇은 화제고. 근데 여기서 속성은 제가 봤을 때 화자였어요. 디오메데스의 이론에서 말하는 속성이라는 것은 우월성, 열등성도 석성이지 성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 무엇이라는 것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속성이고 어떠하다는 관계가 맞아요. 디오메데스의 장르 범주는 발화주체의 속성 네. 얘기한 거고 프라이는 우월성이라는 속성 1과 네. 열등성이라는 속성 2의 관계를 얘기한 거야.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계? 지금 여기 이렇게 관계라고 써있잖아. 지금 여기서 속성과 and 속성들 사이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그 속성의 예시가 지금 요 디오메데스의 발화주체의 속성이고 속성들 사이의 관계가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계.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월성과 열등성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맞아. 근데 여기 관계라고 승진 써있잖아요. 선배 말이 맞아요. 응? 승진 선배 말이 맞는데 발제문만 봐도 디오메데스는 분류를 발화 주체의 특성에 근거함으로써 그것의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프라이가 분류를 위해 주인공과 우리 사이에 상정된 우월성이나 열등성의 관계에 근거한다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승진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장 통사적 구조가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성과 관계, 속성과 관계. 아니 AB 대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계가 아니라 우월성이라는 것이 관계를 내포한 것이 열등성이라는 게 관계를 내포한 것. 우월과 열등이 짝이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내가 우월하면 열등한 거고 강은 씨가 우월하면 제가 열등한 거고.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짝이잖아요. 관계잖아요. 다적이죠. 그러니까 기본 장르는 그 특성, 속성이고 복합 장르는 그것들의 어떤 그러니까 속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은 하겠지만은 관계가 좀 더 방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관계. 그래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요, 잠시만요. 구조주의의 승리다 진짜. 아니요, 잠시만요. 속성으로 설명되는 게 기본 장르인 거고 속성사의 관계로 설명되는 게 복합 장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요, 왜? 우월성과 열등성의 관계로 설명이 되면 그건 복합 장르인 건가요? 그죠. 왜죠? 그러니까 우월성이나 열등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서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관계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건 강은 씨 말이 맞아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얘기는 속성과 관계를 얘기한 건 맞는데 근데 둘째는 속성 2개 이상을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우월성, 열등성은 사실은 공존할 수는 없는 속성이잖아요. 하나의 소네트 안에 우월성, 열등성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근데 그거는 장르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관계인 거죠. 우월성이 강한 장르는 예컨대 기사도 소설, 그리고 열등성이 강한 거는 예컨대 희극, 코미디 이런 거지 예컨대. 한 장르 안에 우월성과 열등성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이 속성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A와 not A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합 장르라는 것은 A와 B가 섞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성 A와 속성 B가 기본 장르는 속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근데 예컨대 뭐 우월성과 열등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희극적인 비극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심청전처럼 굉장히 인당수에 빠질 때는 비극적이었다가 백더머mom이랑 신봉사 할 때는 희극적이야. 이러면은 복합 장르는 거잖아. 장르가 속성과 관계다라고 말했을 때는 속성은 이를테면 우월성, 열등성 이런 것이고 관계는 그것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월성이 강하다 또 하나의 기본 장르다. 그렇죠. 우월성이란 속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우월성이란 장르인 거죠. 그럼 이제 시소설 그런 것만 기본 장르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의 속성들이 다 기본 장르다. 지금까지 논리를 왜 파생됐는지 보니까 제 얘기가 틀렸다는 걸 알겠어. 기본 장르는 속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왜 또 잘못이에요? 이거는 춘규 씨가 맞는 결론적으로 맞았는데
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거야.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성은 굉장히 형식적인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내용적인 걸 수도 있는데 노동자성도 이걸로 보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정말 서양적인 사고방식. 근데 이렇게 에센스를 뽑거나 동양적인 사고방식 관계로만 사유를 하는데 그러네요. 이론적 실천적 경험적 추상적으로 그냥 잘못 쓴 걸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거 좀 맞아.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하고 첫째, 둘째를 나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론적인 게 곧 추상적인 거고 실천적인 게 곧 경험적인 거잖아요. 이걸 이 비슷한 얘기를 나눈 이유는 뭐예요? 저도 사실 이거를 같이 논의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순서일까요? 이론에서 실천으로 가는 방향의 요구, 경험에서 추상으로 가는 방향의 요구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한쪽 방향성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방향성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첫째, 둘째는 다른 걸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은 학문을 국문학, 현대문학 전공자들이랑 현장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학문으로 우리 같이 고귀한 석사, 박사 과정생들은 현장 비평을 안 하잖아요. 그 현장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건 3살짜리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스터디 의견과는 다른 의견. 이론이 반드시 개별 작품에 부합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현장 비평에 막상 적용하려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경험과 추상의 구분은 학문 분야의 차이. 추상적인 것은 문학의 특수성이 아니라 심리학, 뭐 사회과학 다 포괄할 수 있는 비슈엔샤프트, 독일어로 하면 학으로서의 그거. 근데 경험적이라는 것은 정말 문학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심리학으로도 환원이 안 되고 사회과학으로도 환원이 안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문학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 추상적 차원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외부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경향을 띌 것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객관과 논리의 언어로 분석될 수 있는 게 추상적인 거고, 예컨대 최인훈의 소설은 중립지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정치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립의 사상으로만 분석될 수 없는 그 미묘한 그 문학만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문장 구조적으로 여기서 두 종류의 요구를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작품과 우리의 이론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개연성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 대한 설명 같고,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범주들이 언제나 문학 바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경향을 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문학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문학의 언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학 자체로만 설명될 뿐인 부분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문학의 특수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객관의 언어, 논문의 언어로, 학문의 언어로 풀려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그지 같은. 문학은 그냥 그 자체를 보고 느끼라고 있는 건데, 문학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이론이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고, 두 번째는 사실이 이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이거네요. 아니죠. 네? 그거는 첫 번째에 대한 설명. 뭐가요? 둘 다 첫 번째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적 실천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첫 번째가 이론의 것이 실천에 부합되어야 하지 않냐, 실제로 어떤 작품에 부합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또 반대로 실제 작품이 또 혹시 이론에 부합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쌍방향적인 문제라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르들이 이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다른 측면, 이거 말하는 아까 맞는 것 같아요. 가은 씨 말이 맞아요. 첫 번째 요구, 이론이 사실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장르들이 이론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요구. 여기서 장르들은 역사적 장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미 알려진 장르들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역사적 장르들 이걸 또 사실인 거고, 그거는 말하자면 사실이 이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 번째 거 하는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읽으면 그렇네 진짜. 이거 가은 씨도 구조주의에 드디어. 그렇게 본다면 제가 처음 말했듯이 방향성의 차원이 아닌가. 이론적인 것에서 실전적으로 나아가는 차원.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실을 분석하는 데로 나아가겠다라는 것. 경험적 추상적인 건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 장르들을 추상화하는 이론 방향으로 끌고 오는 문제. 그렇네. 그렇네. 와, 씨, 이게 글을 엄청 구조적으로 썼네요, 소도로프가.
그렇네. 첫 번째 요구는 이론에서 사실로고 두 번째 요구는 사실에서 이론으로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왕복이다는 거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문학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학문이라는 범주로 나아갈 때 계속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멀리 나아가게 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문학만이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역사적 장르 같이 특수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